남북관계가 지금 경색이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가 이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에 우리가 이 당시 그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그리고 운전자나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는데 운전자 역할을 했느냐 회의가 들고 또 중재자 역할도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또 문재인 정부 회고를 이렇게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하노이 회담 실패해서 그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성사시킬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볼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북미 회담, 하노이 회담의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무장관만 변호사하게 돼 있습니다. 회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볼턴을 데려간 것은 본인이 그 당시에 미국 국내의 어려운 문제들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갖다 이렇게 저 나한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미회담, 그 전에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 선언 이렇게 두 차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사실은 시기를 했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 돌아간 것은 말하자면 본 정부가 주장한 그런 운전자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회담 내용을 봐도 이게 지금 북이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장한 내용이 다릅니다. 말입니다. 분명히 북한에서는 스몰 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민주화 관련된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딴소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3일 동안 기차 타고 갔습니다. 3일 동안 기차 타고 갔는데 이 회담이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되고 근데 사실은 북한은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훈계 핵시험장을 선도적으로 회기를 한 걸 보면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노이 회담 전에 2018년 12월에 독감 치료제인 탈푸를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소위 워킹그룹에서 동의를 구해서 잘 진행되기가 했는데 북한이 이게 타이푸를 싣는 수력의 전략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불허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추록의 전략 문자라고 하면은 누가 이해할 수 있나요? 추록이 운송 수단인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추록을 핑계로 해서 유엔사가 반대를 해서 타이프를 추록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저는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록을 못 보내면은 손수에 지게 그리고 지구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호소하면은 전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핑계가 아니에요.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강산 갈 때 처음에는 육로를 안 갔습니다. 배 타고 하면은 동해안을 빨리 가가지고 땡 돌아갑니다 말이에요. 그 배 타고 가는 거는 유엔사 가난이 아니죠. 그러면 협박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보낼 의지가 있으면 보낼 수 있었다. 만약에 보냈으면 저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되거나 파탄이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노이 회담 그 직전에 19년 1월 1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근간에 대해서 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는 9.19 평양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신년사에 밝혔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했어야 된다. 호응을 못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북한은 지금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 국민 정서상 제가 북한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약속을 했습니다면은 아무리 이해를 못했죠. 아무리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거는 우리나라 남북한 당국이 한 그 일입니다. 말하자면 뭐 유엔과 미국의 제재하고 관련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못할 게 그때 결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관계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악화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북한이 하노이회담 이후에 남북 통신 연락선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거긴 한데 연락사무소 개성공단에서 폭파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것은 경색이 아니라 파탄으로 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이 지금 원래는 남북관계를 푸는 실무적인 그 뒷받침을 하는 기구인데 실제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것을 지원하는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기구로 이렇게 전락이 됐어서 나중에 폐쇄버렸죠. 그래서 2021년 2월 10일 날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북한은 2023년도 12월 30일 제8기 노동당 제8기 국자 전환에 의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미 남북관계는 적대적이고 교전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파탄입니다. 파탄. 경색과의 파탄. 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도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이고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지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그들의 심각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뜯든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왔어도 공동선으로 합의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 와서는 이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남북 교류를 했던 그 단체들을 조직들을 다 해산합니다. 독립민주전선 해산했고 가장 큰 토론운동 단체는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이거 해산했고 그 다음에 미나협도 그게 미나연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으로 있는 그 기구도 해산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당민족 평화통일회라고 북한의 개천전 해산에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해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일부가 있어도 통일부를 상대할 기구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8.15 독트린을 발표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정부는 통일 정책을 발표하면 그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 못합니다.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소위 통일 그 정책은 북에서 볼 때는 흡수통일 정책이다. 흡수통일 정책. 개방을 하고 핵을 포기하면은 지원을 하겠다. 이건 흡수통일 정책인데 그것이 흡수통일 정책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8.15 독트린을 발표하고 아무런 그 관계 개선이 당연히 안 있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윤석열 내란 특동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비체혁명 응원과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정말로 다행히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공사 중단 먼저 선제적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것도 당연히 훌륭한 조치지만 이거 가지고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자신의 역할을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현재의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그때 국제문제를 감안해서 이거는 적절한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스메이커는 그냥 앞에 서가지고 그 선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선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말하자면 호응을 했죠.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출석해서 한반도의 통일 정책을 END라는 말로 이렇게 규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END는 Exchange 교류, N Normalization, 관계 개선, 디현선도 말씀하셨는데 비핵화를 남북관계 대화의 전면에 내세우면은 북한은 절대로 그 대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내세우면. 근데 비핵화를 내세운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국내의 정치 역학관계를 굉장히 고려해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비핵화를 남북관계에 내세우지 않으면은 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순방하고 오면서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에서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비핵화는 바로 비핵화라는 것이 아니라 핵 동결, 그 다음에 핵 감축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면에 내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통령의 스피치이긴 하지만은 두 개의 핵 보유를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이미 부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을 저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2025년 작년 10월 말에 아펙 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것을 많은 그 기간이 예상하고 또 언론에 나왔는데 이거 만났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그런데 북미 한일 회담의 그 과정을 잘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화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일기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화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요나 이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0 시대에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미 사실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북미가 그 한일회담에 성공했더라면 그 이후에 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후에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핵 개발은 많이 증가했고 지금 핵무기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핵을 투발하는 수단 ICBM도 굉장히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헌법도 수정은 아직 한번 확인되지 않는데 수정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을 법제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쉽게 바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과연 우선 그 비핵화 문제에서 첫 번째 핵동결 이런 초기적인 단계조차도 그 초기적인 단계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피치로 북의 핵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전 북한의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설사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동규 의사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대부분의 통일 그 전문가들 보면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 간에 그것을 실제로 말하자면 그 과거의 워킹 그룹처럼 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티파적이 될 수 있냐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이제 통일부 과거에 통일부 장관이 NSC 위원장을 했는데 지금 소위 안보실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그 통일 politik 관련 그 부처들이 그 동명파하고 좌파가 좀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런 그 동명파 좌파의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 결의 차이를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운동하고 평화운동하는 진영이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실용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변증법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한미 관계를 볼 때 미국하고 동맹을 배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미국에게 자주적인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와 동맹 문제는 어느 한쪽의 선택상의 문제 아니라 이것을 좀 종합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시민사회 통일운동 진영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좀 분리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그 최근에 외교부가 중심적으로 한 대북 정책 이런 것은 저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단호하게 우리가 반대하고 되풀이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내서 있는 그 엔드 교류라는 그 측면에서 교류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조건을 우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판문점에 국가안보실 차장이 방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유엔사가 불허했습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저는 근데 이것은 유엔사의 역할, 이건 전시작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일단 안기백 법무부 장관은 유엔사는 임기 내에 확실하게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재용 정부는 임기 내에 하면 저는 남북관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반기에 적어도 전반기 아니면 또 가능하면 빨리 이 전시작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교류를 방해하는 아까 얘기했던 타임폴로 보내는 것도 못 보내고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 전시작전 문제는 이거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이건 이승만 정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계속 한반도의 문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관해서 국회에서 그 관계 관련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한다. 이거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내세우려면은, 교류를 주장하려면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그 소위 유엔사 작전권 환수 문제처럼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계정상화. 이 관계정상화는 지금 관계정상화 하려면은 5.14 조치 해제해야 됩니다. 5.1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관계정상화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다. 근데 5.1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면은 선언한 문제 북한에 사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당연히 사과를 안 했죠. 근데 5.14 조치 해제를 선언한 문제, 이미 지난 선언한 피격수적 문제와 계속 연동해서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선언한 피격수적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추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선제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북한 내륙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먹을 수 있는 자체 그 회사 대표들이 분을 와 계시는데, 지금 5.14 조치가 취해서 남북 관계가 경제적으로 얼굴 가진 피해가 엄청납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지금 제가 오늘 초대해도 오지는 않았는데, 안동 대마반죽이라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14 조치로 이게 또 시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최초로 한미 하병의사로 선택한 공장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단순하게 각오업 해가지고 수입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짓는 이거는 평화 자동차 말고 처음으로 있는 일이지 그죠? 그게 오이사주로 해제되고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정상화를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없다면은 오이사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개성공단 관계 재개를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자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비핵화가 아니라 당장은 핵 동결, 핵 중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핵 중단 동결하자 그러면은 아마 뭐 조중동 비롯해가지고 많은 엄청난 그런 그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득해야 됩니다. 아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일은 그나마 보수적인 정권, 진보적인 정권이 끊임없이 동방 정책을 설정하고 그것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독일이 가능한 거로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말하자면 그 보수 진영의 여론 수렴을 끝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선언을 할 때 야당을 초청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근데 야당을 저는 왜 초청을 안 해주고 설사 참석을 안 해도 초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그 여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대화를 노력하는 만큼 남쪽의 보수정과의 대화를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보수님과 대화를 하면 왜 그걸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큼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핵화의 문제도 그런 것을 의식할 것만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20분에 끝나는데 많이 갔습니다. 저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제 교류가 중요한데 저는 그것은 중국과 대만의 교류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은 지금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이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제2수출국이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대만하고 중국은 교류하는데 왜 남한과 북한은 경제교류를 못합니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엔드라는 현재 3단계 평화해법은 첫 번째 남북 대화, 두 번째 남북 평화공존, 남북 경제협력, 남북 연합이라는 이런 총체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시는 남북 대화의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남북 기본법 제정, 오이사 조치 해제, 불유 군사 합의 복원 이러한 조치들이 최선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